야권의 가장 큰 이슈는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다고 보는 단일화겠죠. 그런데 이 단일화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의 입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차근차근 풀어보기 전에 이 얘기부터 안철수 후보 얘기부터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호박입니다. 저희 할아버님 부산 상고, 저희 아버님 부산 공고, 그리고 저 안철수 부산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정권 교체만 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지 못하면 그건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적폐 교체입니다. 이거 4번 타자 홍라당 안철수답게 시원하게 홈런 스윙 한번 날려주십시오. 아이고 왔다 이가. 국민의힘당 윤석이라고 합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렇게 뭐 저러니까요. 네, 이번에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네. 제안했지 않습니까? 경선하자고. 근데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또 오히려 저 포기해주면 제가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네, 이제 부산 가서 쭉 이 지지자분들 또 시민분들 만나도 아마 이제 장소가 전통시장, 재래시장 같아요. 거기서 이제 한 시민분이 윤석열 후보와 합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뭐 저러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겁나서 도망갔답니다. 김재섭 위원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안철수 후보는 경선이 무서워서 윤석열 후보가 도망갔대요. 그래서 만약 포기해준다면 본인이 정권 교체하겠답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윤석열 후보가 포기할 가능성이 0%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조금 센 척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약간의 이제 허장성세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 후보 자격을 포기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고 뭐 실익도 없습니다.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포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네. 안철수 후보는 이 단일화 결렬에 대한 책임론을 계속 윤석열 후보에게 가져가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이제 자신의 입지를 조금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저는 이제 비춰지고 있거든요. 근데 글쎄요, 이제 아직까지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네. 단일화의 가능성들을 아예 뭐 100% 닫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그래요?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후보들 간의 어떤 통큰 뭐 대화, 뭐 결단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보고 자꾸 이런 식으로 뭐 상대방을 모욕한다든지 왜 국민의당을 모욕한다든지라고 비판하지 말고 안철수 후보 역시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조금 더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주고 조금 실무적인 이야기들 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는 이야기들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네. 뭐 바람을 전해봅니다. 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김재섭 의원님 얘기 중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직 단일화의 문이 완전히 닫혀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이제 존재할 텐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입 때문에 지금 살얼음판 걷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표면적으로 봐도 이 단일화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의 행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드러내 왔었는데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그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일단은 뭐 윤석열 후보가 겁이 나 도망갔다. 뭐 양보해주면 내가 뭐 일단 정권 교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그 기사를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댓글로 리을 이응 키역. 그게 뭐예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네. 아마 많은 분들 잘 모르실 텐데 온라인상에서 약간 조롱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리을 이응이 레알?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초성만 따온 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큰 웃음이죠. 아.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얘기가 좀 말도 안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저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너무 지금 이 소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관계 단일화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너무 강한 어조로 저렇게 또 조롱 섞인 어조로 비판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처럼 저 리응, 이응, 키읔, 키읔의 뜻을 인터넷상에서 그 뜻을 몰랐던 사람도 알고 나면 정말 저런 뜻이었구나라고 놀랄 텐데 손정혜 변호사님 만약에 저 뜻을 원래 알고 있었다면 국민의당에서는 정말 발끈했겠네요. 지금 조롱 비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당대표로서는 너무 가벼운 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국민의당에서는 이 대표가 윤석열 후보 낙선운동 삼매경 중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윤영희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당의 얼굴인 대표부터 정책본부장까지 인터넷 커뮤니티만 보고 SNS에서 킥킥대는 모습이 가관이다. 차라리 조롱의 힘으로 개명하길 추천한다. 이준석 대표의 언행은 윤석열 후보의 대선 가도를 막는 일이다. 윤 후보는 이 대표가 혹시 이재명 후보의 비공식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받은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길 바란다.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하. 지금 국민의당이 분을 참지 못하는 상황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저렇게 공격을 또 반격을 하는 것도 있지 않았는데 근데요 지금 이 상황이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은 게 평소에 이준석 대표와도 사이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이분도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 이분도 뭔가 좀 지나쳤다 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김재섭 의원님 뭐라고 했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요. 그러니까 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좀 심한 것 같다 뭐 이런 그래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당내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이 조금 수위가 높다, 거칠다라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다만 제가 앞서서 이제 후보 간의 결단이 남아 있다, 단일화의 결단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준석 대표야말로 사실 이제 실무적인 협상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를 제일 많이 마주쳐야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이준석 대표는 자타공인 안자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안철수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요? 안자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노원병에서 그 상대방 후보로서 경쟁한 적이 있었고 네. 그 외에 바른미래당을 하면서 안철수 대표랑 좀 갈등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서울시장 단일화도 있었고 그 이후에 합당 논의가 또 결렬되는 과정도 있었고 다시 단일화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와 마주치고 일을 하고 때로는 갈등도 빚었던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야말로 그 누구보다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그 누구보다 안철수 대표를 잘한다라고 뭐 자타공인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의 말이 거칠긴 하더라도 얼마나 그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 역시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관련돼서 제가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안철수 대표랑 갈등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아직까지 후보들 간의 단일화 논의가 남아있겠지만은 사실상 단일화는 어렵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같이 가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저렇게 강한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상대당인 국민의당에서는 발끈하고 있고 자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건 살짝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 이 발언을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 발언들이 좀 격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리얼 크크? 저도 그 풀어서 얘기하면 웃겨 정말 이거잖아요. 예? 그런 거를 한 그것도 거대 제1야당의 대표가 그렇게 타 당의 대표 후보한테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저거는 특정 지지층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은 민주당도 이제 네. 조국 그 사태, 조국 그 논란을 겪으면서 특정 지지층에 너무 함몰되어 있다는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끌려다닌다 이런 비판을 많이 들었는데 네. 이준석 대표도 너무 특정 지지층을 위해서 거기에만 너무 함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미워하면서 닮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배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홍준표 의원도 좀 심한 것 같지요라고 점잖게 표현했습니다만 사실 홍준표 의원 말고도 이 국민의힘 내부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각종 인터뷰에서 과하다는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어지는 이준석 대표의 저런 표현들, 말들이 글쎄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일견 시원하게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 늘 우리 배 선생님 강조하는 중도층, 표심 못 정한 중도층들한테는 이거 어떻게 다가갈까요? 그러니까요. M여중은 이런 장면을 상당히 불편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MZ세대가 볼 때는 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도 낮은 안철수 후보를 껴안지 못할까? 정권 교체를 원하는 또 중도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도층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 기반인데 왜 안 후보를 좀 더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논의하지 못할까? 근데 그 중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간을 통해서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파이트를 통해서 제가 다 드렸던 말씀 중에 뭐 정치 격언이기보다는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게 누군가와 너무 적대감을 가지면 안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치는 생물이고 선거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특히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중도도 지금 견인하고 있고 7%, 8% 좀 낮을 때는 지지율이 6% 정도 나오더라도 그렇다면 단일화를 안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김재수 위원 같은 분이 나서서 아이고 안철수 후보 좋은 분입니다. 품격 있고 과학기술의 상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후보 지지층들이 홀딱 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나가는 거는 결코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국민의힘에 이로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일 남은 상황에서 참 조마조마할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분위기를 알아서 조금 조심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발언의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 언행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철수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측 관계자에게 안철수 대표를 접게 만들겠다는 등의 제안을 해온 것도 있습니다. 혹시 안철수 후보 쪽에 누군지는 말씀을 못 하시겠죠? 지금 굉장히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좀 조용히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계속 단일화 책임을 자신이랑 국민의힘에 넘길 경우에 안철수 대표가 놀랄 만한 폭로를 터뜨릴 수 있다라고 라디오에서 말했거든요. 예, 터뜨리시죠. 예, 그러시면 되는 건데 왜 자꾸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야, 이거 자칫 지금 선거 말미에 무슨 폭로전이 나올 것 같은 예고 발언도 나왔어요. 근데 김재섭 의원님 나온 김에 여쭤봐야겠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로는 내가 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와서 안철수 후보 눌러 앉히겠다 이런 말도 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말에 따르면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이니까 전혀 이제 근거가 없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안철수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누군지 밝혀라라고 이야기하고 국민의당의 공식적인 논평에서도 사실 그게 뭐 관계자가 누군지 밝히면 될 거 아니냐라고 뭐 약간의 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글쎄요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전혀 근거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을 것 같고 물밑에서 분명히 어떤 협상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글쎄 이제 이준석 대표도 제가 이제 조금 뭐 바라는 점이라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조금 더 정치적으로 세련된 메시지를 통해서 안철수 대표와의 뭐 협의 내지는 결렬 내지는 어떤 식으로 좀 방향성을 좀 정해놓고 적극적으로 좀 감추는 것 없이 다 이야기를 해주면 오히려 이제 기다리시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속 시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요. 그냥 한 발 더 나아가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는 통 큰 사람입니다. 반대로 대상이 그럼 통 큰 사람이냐 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 큰 합의라는 거는 통 큰 사람 둘이 만나서 해야지만 통 큰 합의가 되는 거지 통 큰 사람과 속 좁은 사람이 만나면은 그거는 복장 터지고요. 지금 이 얘기를 보면요. 백성 변호사님
아예 후보를 이 대상이 되는 후보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다는 게 있습니다만 우리 후보는 즉 윤석열 후보는 통 큰 사람, 근데 반대로 대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안철수 후보가 통 큰 사람이야 했을 때 아예 속 좁은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당내에서 나오는 걱정. 아니 왜 안철수 후보를 저렇게 자극할까? 좀 그런 걱정의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재섭 위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의 굉장히 긴 악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어쨌건 이 단일화 과정에서 뭐 저희가 정확하게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물밑 교섭 분명히 있었던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과정에서 무언가 이쪽에서는 통 크게 무언가를 제시를 했는데 마지막에 뭐 무언가가 무산되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이준석 대표가 알고 본인의 그런 감정을 좀 더 세게 담아서 한 것 같은데 뭐 지금 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준석 대표의 속마음이 지금 이렇게 발언한 내용과 같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상대방을 최소한 덜 자극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배 소장님, 네네. 언론에서는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다고 보는 근거 배경으로는 뭐 이런 해석을 내놓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는 자극적인 발언을 하긴 하지만 후보 본인, 즉 윤석열 후보 입에서는 아직은 안철수 후보를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 그게 아직은 뭔가 여지가 남았다. 이런 해석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전략적으로 이준석 국민의힘의 태도 또 윤석열 후보의 보관 이게 다를 수 있다. 투트랙으로 간다 그러지만 문제는 뭐냐면 결국 단일화라는 것은 후보 간의 결합이 아니라 지지층 간의 결합이거든요.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어떤 식으로든 된다 하더라도 건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없다. 세 가지를 생채기가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이렇게 되면 자칫 이 MZ세대 여성 중도층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박빙 승부처에서. 근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런 발언들이 비아냥 그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하. 어떤 정치적인 본인의 사려 깊은 태도라기보다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선거 이유도 생각해 보셔야죠. 윤석열 후보가 선거에 이겨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정하더라도 국민의당이 협력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국민의당 협력을 얻을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그릇을 봅니다. 자 30대 제1야당의 대표의 그릇이 과연 자기의 사심은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런 적개심과 반감이 있을지 몰라도 선거라는 대의를 위해서 큰 그릇 마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같은 그 큰 그릇 항공모함 같은 그릇의 정치인의 모습의 면모를 볼 수 있냐. 그렇지 못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평가도 이제 제시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 안철수 후보가 앞서 이제 저희가 영상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부산 가서 보세요. 단일화 결렬 선언했을 때 그날 오전에 어디를 갔냐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갔어요. 뭔가 결연한 의지, 각오를 다지는 듯한 그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행보가 어디냐면 자신의 고향 가요. 부산을. 부산 가서 부산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구의 도시잖아요. 네, 부산 롯데자이언츠. 그걸 뭐 상징이라도 하듯 배트를 휘두르면서 다른 후보들, 양강 후보들 향해서 막 고마해라! 말 못다 아이가! 영화 대사, 친구의 대사까지 한꺼번에 인용을 하면서 두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부산의 아들임을 강조했고요. 뭔가 이제 부산 다시 고향에서 출발한다. 뭔가 결연한 의지, 완주의 의지라고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잖아요. 그런데 부산에서요. 안철수 후보 유세 현장에서 깜짝 만남이 있었대요. 예기치 않았던 만남이었는데 대체 누구였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에 있습니다마는 기호 2번 우리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 중학교를 나왔고 안철수 후보는 부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친분이 있고 그리고 이곳 부전시장 있는 쪽이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와서 인사라도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리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열망으로 우리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이 같이 단일화를 좀 해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이루어보자라고 하는 희망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재섭 위원님께 여쭤봐야겠어요. 서병수 의원 말도 않고 깜짝 등장한 거에 사전에 양해 구한 거에 어떻게 봐요? 저 일정 어떻게 된 겁니까? 뭐 갑자기 등장을 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서병수 의원께서 사실은 해당 지역구,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유세를 했던 그 장소가 이제 해당 지역구이기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부산시장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부산에 애착이 굉장히 있으신 그러겠죠. 분이고요. 또 안철수 대표와도 이런 어떤 학연으로서 또 연고가 분명히 있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서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요구하시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으로서 저런 메시지를 이제 냈다고 생각이 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이준석 대표와 또 이 다른 국민의힘 단일화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과는 좀 별개로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를 요구하시는 분이 여전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대변해서 또 안철수 후보가 마침 해당 지역구에 온 것을 또 이렇게 기회로 해가지고 저런 메시지들을 내겠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장면이요. 그냥 해당 지역구 의원이고 부산 유세 온 김에 인사차 들렀다. 이렇게 그냥 해석으로 끝내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는 게 뭔가 기대되는 국면, 뭔가 있을 것 같은 국면. 왜냐하면 지금 MBN 단독 보도를 보니까요. 이번 주말쯤에 손정희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가 뭔가 단일화 관련 움직임을 할 거다. 이런 지금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혹시 저 서병수 의원 관련 움직임도 그 연장선상 괴를 같이 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양쪽 다 단일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라는 시그널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해서 중진 의원이 이번 주말쯤에 윤 후보가 직접 안 후보의 단일화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것인데요. 일단 주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정권 대리인이 아닌 다른 인사들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일화가 잘 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직접 만나서 단일화 과정을 논의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중진위원의 주장은 안철수 후보 측도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끝난 게 아니고 안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후보 간의 결판은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정치권에서는 뭔가 상대방을 예우해주는 그런 그림이 자택을 찾아간다거나 그런 모습을 많이 거론하잖아요. 또 실제로 종종 있어갖고 정치사에 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윤석열 후보가 그냥 따로 제3의 장소 뭐 식당 이런 데서 만나는 커피숍 이런 데 만나는 거 말고 진정성 차원 또는 예우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 자택을 찾아가는 그림 어떠냐 뭐 이런 말도 나온다면서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진심으로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그림을 시도할 가능성은 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뭐 안철수 후보가 그건 가정입니다만 거기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비난의 화살이 안철수 후보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그 처음에 단일화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유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 이후 연결식 마치고 또 단일화 안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단일화 안 한다는 굉장히 결혼하는 의지까지 보이고 한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단일화 한다면 좀 모양이 우스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양을 최대한 없애주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진심으로 움직였다는 그런 메시지나 모습이 대중들한테 보여야 돼요. 안철수 대표가 희화화되지 않으려면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진심으로 단일화를 원해서 해야겠다고 판단하면 그런 방식의 단일화 시도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김상일 특보님, 후보 간에 뭔가 집을 찾아가는 게 사실은 뭐 아니면 도식이 될 수 있는 게 제 기억입니다. 2012년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당시에도 후보 집을 찾아갔는데 만났네, 못 만났네, 어쨌네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어요. 집을 찾아간다는 게. 제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좀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일지 모르겠죠.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구체적인 안을 들고 가면은 그게 진심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지만을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거는 표만을 고려한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글쎄요. 단일화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은 대체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 더더욱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 보셨지만 안철수 후보는 야구 배트를 이제 선거 유세의 소품으로 등장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강 후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걸까요? 양강 후보들의 유세 현장에서도 무언가 등장했다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에서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님께서 대한민국 살림을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후보님께 앞치마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꽃무늬 앞치마에는 우리 소상공인의 아픔과 생활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 미래 인천의 재도약을 바라는 인천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영혼을 담아서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네 우리 예쁜 아이를 안고 계십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대통령이 되시라는 염원을 담아서 목도리와 꽃다발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목도리를 걸어주고 있습니다. 목도리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우리 예산 홍성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백성문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참 치열합니다. 이제는 퍼포먼스 대결이 아니라 소품 대결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뭐 어퍼컷 세러머니에 이은 뭐 부스터 슛이었죠. 네. 뭐 격파 세러머니까지 보여주셨었는데 지금은 사실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이 해준 선물과 관련해서 이걸 직접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수도권 어제 수도권을 돌면서 지금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렇게 꽃무늬 앞치마를 선물해 줬는데 저걸 찬다는 건 민생을 챙기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얼른 차야죠. 저런 건 받을 때만 무조건 차야 되는 상황이었고 윤석열 후보는 어제 이제 아버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권을 돌았는데 충청권 도는 과정에서 지지자 저렇게 빨간색은 또 이제 국민의힘의 상징색이기도 하고요. 필승이라고 쓰여진 목도리를 저렇게 선물 받는 모습으로 일단 본인의 승리에 대한 결의를 좀 더 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세요. 정말 지지자들이 저렇게 또 정성껏 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목도리에 글자를 또 일일이 이 수를 놓으신 것 같아요. 저렇게 이름도 써 있는 그런 목도리를 선물로 받고 어퍼컷 세리머니도 또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렇게 또 정육식당을 운영하시는 지지자분께 앞치마를 선물로 받고 또 지지자들 앞에서 환호를 했고 윤석열 후보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후보가요.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기 색다른 모습도 선보였대요. 그 모습도 궁금해집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리 오세요. 같이 앉으세요. 이리 앉으세요.
저 어렸을 때 먹었던 국물. 네. 손정희 변호사님, 두 후보의 저런 모습들, 뭐 친근감은 이제 판단은 유권자분들이 하시겠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활기차게 저렇게 뛰는 모습을 통해서 본인들이 지지자들에게 좀 더 역동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네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미식가라도 알려지고 있고 얼마 전에 윤식당 오픈한 적도 있었잖아요. 음식에 조회도 깊고 음식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북에 있는 군산 공설시장을 방문을 해서 이 지역에 이제 명물이 매운 잡채라고 합니다. 매운 잡채를 이제 시식하면서 또 떡볶이도 이제 그 시식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좀 서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지금 모습에서 보세요. 우리 제작진이 정말 잘 해놨어요, 구분을. 배 소장님. 네. 두 후보 나란히 약속이란 듯이 당 점퍼를 안 입었어요. 혹시 이거는 뭔가 메시지나 또는 전략이나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대체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보다는 오히려 후보 중심. 그러니까 중도층 확대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지역을 갔는데 더불어민주당에 반감이 있다. 굳이 그럼 이재명 후보가 점퍼를 입는 게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뭐 그거 큰 차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번 대선은 누룽지 대선입니다. 뭐죠? 누룽지 대선. 뭐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표를 조금이라도 팍팍 긁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룽지. 그러니까 점퍼 입는 것보다도 네. 오히려 회색의 정장을 입는 것이 더 그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군산을 방문한 또 전북 지역을 방문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네. 오히려 당점프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정장 차림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하. 이제 오늘로써 대선이 딱 2주일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부터는 동선 짜는 것도 정말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충청 유세 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하자마자 대전 한번 들리고 그 뒤로 한 일주일 만에 충남과 충북 지역을 찾는 건데요. 아무래도 대선에서 충청권에서 이기면 이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호남에 집중 유세에 나서게 됩니다. 오전에 아까 우리 지금 여기 뭐 떡볶이 먹는 모습 봤는데요. 전북 정읍으로 시작해서 전남 목포 유세, 그다음에 전남 신안군을 찾아서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의 그 하이도 생가까지 방문하는 그런 일정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호남에도 계속 공을 들이는 윤석열 후보의 모습, 그리고 중부, 충청권 표심을 잡으려는 이재명 후보의 오늘 유세 모습, 정말 두 후보 정말 분단위로 정말 촌각을 이쪽에 가면서 열심히 뛰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두 후보 모두 이제 양강 후보들이 열심히 이제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 TV 토론 이후에 글쎄요. 그런 평가가 많아요. 언론들 평가가 보니까 후보들의 입이 더 거칠어졌다? 그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안무치라는 말이 있어요. 얼굴색이 안 변하고 거짓말을 수태해요. 지가 해먹은 거 남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 해먹은 범죄자들이 한 이상한 말 그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분이 나라고 마구 우기더니 그게 너다 라고 하는 자료가 나오니까 그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요. 네. 윤석열 게이트입니다. 자, 이 범죄 집단에게 종잣돈 마련하도록 수사해놓고도 봐준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아버지 집을 팔았지 않습니까? 저 부정부패 대장동 저 사건을 보십시오. 저런 사람을 후보로 미는 그 민주당, 이 민주당이 김대중의 민주당이고 노무현의 민주당입니까? 3억 5천만 원 들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8,500억을 받아갔습니다. 저도 26년간 부정부패와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견적이 딱 나오는 사건입니다. 김재섭 위원님, 언론들의 이제 일부 언론들 분석을 보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최근에
김만배 씨, 정영학 씨가 나눴다는 녹취록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한 이후에 상당히 공세적으로 전환을 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희가 그 TV 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심지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입으로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했던 것이 이제 전 국민의 생각에 딱 각인이 됐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레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동은 이재명 게이트, 그걸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이야기한 그 장면, 그것이 이제 국민들 속에 그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을 잡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루라도 그 생각을 빨리 떨쳐내기 위해서 아니다, 대장동 의혹은 윤석열 후보의 게이트다, 윤석열 게이트다라는 식으로 계속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머릿속에 강하게 이게 남다 보니까, 물론 그 이재명 게이트라고 나온 발언이 다른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지만은 어쨌든 국민들이 기억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이재명 게이트다라고 말한 부분을 기억하고 계실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 민주당이 조금 다급함을 느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오래된 내용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녹취록과 관련돼서 김만배 씨의 말을 계속 인용하면서 뭐 죽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맥락으로 살펴보면 어색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세를 하는 것은 민주당의 어떤 다급함, 초조함 이런 것들이 반영된 정치적 공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 글쎄요, 백성문 변호사님께 먼저 갔다 갈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딱히 수사로 뭔가 손에 잡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두 후보들이 TV 토론 등을 통해서 공세를 주고받고 설전 주고받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게 대선 때까지 대장동 의혹이 거론된다면 이게 표심이 어느 쪽으로 갈지도 또 궁금합니다. 사실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일단 대장동 의혹이 처음 터지고 나서 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가, 최종 설계자가 이재명 후보라는 프레임으로 시작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뭐 50억 클럽 예비단수도 국민의힘 쪽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대장동 이슈는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현재까지도 좀 더 불리한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사실 오늘 오전에 김문기 1처장의 유족이 그 2015년에 과거 이제 호주, 뉴질랜드를 이재명 후보와 김문기 처장이 같이 갔을 때 김문기 처장이 그 딸과 나눴던 영상 그 메시지 같은 것도 공개하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그와 관련돼서 이제 과거에는 하위직이어서 몰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모르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지금 공개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어찌 보면 또 유권자들의 표심을 좀 흔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상일 특보님께도 여쭤봐야겠어요. 네. 지금 일각에서는 그래요. 이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 의혹을 계속해서 거론하는 게 물론 국면 전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얘기처럼 상당히 자충수가 될 우려도 있다라는 분석이 이제 나오긴 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자꾸 계속해서 이제 공세로 전환하고 있는데 혹시 실익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글쎄요, 일단은 이게 불리한 프레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녹취록을 인용해서 그분이다라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왔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근데 녹취록을 통해서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라는 게 나온 시점에서 그것을 좀 털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호소를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책 판단의 부분이 있고 대장동은, 그리고 비리의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대장동을 설계한 이재명이 잘못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로만 보면 그때의 정책 판단이 너무 좀 경솔했다, 이거지 돈을 먹거나 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쪽으로는 나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먹고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 쪽에서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재명 후보도 정책 판단을 좀 더 잘해서 지금 이런 논란이 없는 정책 판단을 했어야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걸 혼재해가지고 정책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해서 돈을 먹었다, 이건 아니다. 돈을 먹은 사람들은 따로 있다. 이 부분은 좀 구분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렇게 첨예하게 맞붙은 후보들. 그런데 각각 이런 표현도 해가면서 상당히 표현 수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촛불 들고 다니다가 깜빵 가는 그런 세월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장난 같습니까? 군인들이 나라를 지배하던 시대, 그때보다 더 엄혹한 모든 전직 검사들이 온 나라를 다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주당 사람들은 저보고 전쟁광이라고 하더라고요. 꼭 북한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평양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요 얘기는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백성문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손정희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백성문 변호사님 네. 촛불 들고 다니다 감방 가는 세월 살게 될지도 모른다. 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라도 정권을 내주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장면이 펼쳐진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크게 들고 나오는 두 가지가 하나가 무속 프레임이고요. 하나가 소위 적폐 수사, 정치 보복, 검찰공화국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게 결국 그 연장선에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가지고 점차 확대해서 검찰공화국이 되면 이거는 너무 엄혹한 시대가 될 것이다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검찰권이 커져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중도층의 유권자들을 겨냥해서 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여기까지 확대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아하.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는요, 앞서 들으셨지만 지금 민주당의 얘기가 민주당이 해오는 말들이 꼭 북한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 생각의 평양과 똑같다.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대선 말미에 색깔론 불거진다고 지금 그런 우려가 비판 나올 수 있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손정희 변호사님. 갑자기 북한 평양에 나와서 좀 어리둥절한 면이 있습니다. 어느 이야기가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공산주의적인 어떤 사회주의적인 성격인 발언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곱씹어 봤으나 이재명 후보 이야기 중에는 그렇게 해석할 만한 부분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자신감 넘치고 굉장히 지지율도 높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유효적절한 효과일 수도 있지만 자칫 좀 오만하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발언이 아니고 예전에 또 파시스트다, 공산주의나 하는 말이다, 가짜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적으로 했거든요. 지지율이 높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또다시 북한과 평양을 통해서 어떤 프레임 전쟁, 색깔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나치게 배역하는 발언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한다고 한다면 중도층들이 왔다가 또 색깔론이야 하라고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이 점을 좀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이런 말씀하실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전쟁광이라는 표현을 민주당에서 썼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째 시작이었냐면 소위 선제타격론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쪽에서 핵을 쏠 그런 바로 임박한 상황이 되면 선제타격을 하겠다라는 게 전쟁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그걸 마치 선제타격에서 전쟁하겠다 쪽으로 자꾸 민주당 쪽에서 공세를 가하니까 그건 결국 저쪽에서 이쪽을 전쟁광으로 호도하는 상황. 결국 북한에서 맨날 우리 뭐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쪽을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선제 타격 관련해서 또 북한에서 비판 성명 내지 않았을까? 그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취지로 윤석열 후보가 좀 강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그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이재명 후보가 인천 부평 가서 했던 말 이게 정리된 거 있죠. 보세요.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되면 그 상황을 가정하는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 브라질처럼 판사, 검사가 대통령을 감옥 보낼 수 있게 된다. 경기도 부천에서는요. 윤석열 당선 땐 엄혹한 검사의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요. 국가 경영은 장난이 아니다. 모른다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나 경영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어떤 발언을 했는가 쭉 들어보고 우리 김상일 특보님 발언 요청하셨기 때문에 들어볼게요. 충남 당진에서는요. 윤석열 후보가 여당은 좌파 이념을 공유하는 이권 결탁 세력이다. 충남 홍성에서는
공산당 좌파에 대한민국 맡겨서 되겠느냐? 충남 보령에서는 민주당 생각이 평양과 똑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상일 특보님 얘기 듣고 우리 배종찬 소장 얘기 들어볼게요. 네, 네. 제가 짧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양과 똑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또 호남에 가서는 김대중 정신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김대중 정신이 뭡니까? 인권과 평화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신을 전혀 모르시면서 표를 위해서 김대중의 이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보가 불안하면 안 되겠죠. 강한 안보 속에서 평화가 온다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전쟁, 뭐 싸움 이런 데서는요. 강자가 가진 거 없는 자한테 베풀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배짱을 부리거나 아니면은 벼랑 끝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레버리지를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똑같이 나선다면 남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가진 자가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네. 이번 대선이 우려되는 게 이런 거예요. 뭘까요? 왜냐하면은 보통은 한 후보가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좀 유연할 수가 있어요. 저는 네거티브 안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번 대선은 밀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대선을 보더라도 너무 심하게 가면은 좀 거부감이 생기고 반발심이 생기는데 이번 대선은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야금야금 정말 조각조각까지 뜯어내야지만 되는 그런 대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열하네요. 이게 네.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통합이 될까요? 후유증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 보면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그 이번 대선이 이렇게 되면은 중도층도 점점 협소해지고 마지막에 남는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 정도만 남지 않을까 싶어요. 하하. 저 여기 이 대목에서 앵커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 오징어 게임에 네. 오영수 배우 대사 한 번만 해주세요. 뭘까요? 이러다 다 죽어 그거요. 그만해. 네. 네.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저희가 방송 전에 그런 얘기 해봤습니다만 역대 어느 대선보다 치열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대선 끝난 3월 10일부터의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 커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해봤었는데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후보들의 공세가요, 공격 방어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이걸 가지고 또 공세를 취했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무섭습니다. 저도 수십만 명이 조직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정치인들은 종교단체 건들지 않아요. 모 후보가 자기 대통령 되겠다는 꿈으로 영매 무서워서 압수수색 포기했다 그런 소리 할 때 저는 본진 쳐들어가서 명부 다 구했고 시설 폐쇄 다 했고 그리고 교주 전부 검사 강제로 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천지 그리고 무속 그런 것을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일요일 날, 주일 날에 보니까 동네 교회, 대형 교회 앞에 민주당 의원이 지금 신천지 등등등 언급하는 뭐 그런 유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김재섭 의원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이 주술 프레임, 무속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려는 듯합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명백하게 그래 보입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뭐 한 2주 전, 한 3주 전쯤에 네거티브 안 하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벌써 그게 한 5년쯤 된 일 같아요. 하도 그 중간에 네거티브를 많이 하셔가지고 벌써 뭐 아득한 옛날같이 느껴질 만큼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저 부분은 윤석열 후보도 토론회 과정에서도 분명히 설명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공식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보건당국의 방역 방침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결정한 거였고 그것을 오히려 추미애 전 장관이 이것을 오히려 뭐 언론에
대응을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사실 윤석열 후보가 거듭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미 다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뭐 실익이라고는 그냥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네거티브 하는 것 말고는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제 지지율 답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후보자 배우자라든지 이제 본인 업무 추진비라든지 최근에는 뭐 옆집 의혹 여러 가지 의혹들이 겹치고 있는 와중에서 사실 지지율 답보가 일어나니까 답답한 심정은 알겠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이 상대방한테 네거티브를 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김상일 특보님한테는 계속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이 주술 프레임, 무속 프레임 또는 더 나아가서 지금 신천지까지 이제 인용을 하면서 공세를 취하고 있어요. 이게 선대위 입장에서는 전략상 좀 이 흠결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제 전략상 효과가 있다고 본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크리스천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무속이라는 게 뭐냐면 이 근대의 그 지성이라는 것을 말살하는 게 사실은 무속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말살하고 신의 이름으로, 예? 뭐 그 신이 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크리스천들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신의 이름으로 지성을 말살하는 건데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서적으로 좀 자극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도 우리 김재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좀 언어가 과하면 오히려 듣는 분들이 좀 약간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좀 차근차근하게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는 모습으로 좀 다가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 본인도 지금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주술 프레임, 무속 프레임을 겨냥하고 있는데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 무속 주술 프레임을 겨냥하고 있는가 봐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유세 때 이 장면을 두고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장면인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님께서 직접 네, 그다음에 꽃다발 선사 묻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주지수 국가대표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저 때가 경남 거제 유세 때 모습인데 지지자로 보이는 분이 뭐 저 큰 생선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지금 무속과 무슨 뭐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19일 경남 거제 유세 당시에 이제 선물 받은 그 말린 대구 굉장히 큽니다. 저도 보고 좀 놀랐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꽃다발 같은 띠지가 하나 장식이 되어 있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선대 미디어 특보단장이 이것을 이제 SNS에 올리면서 이건 뭡니까? 낯설다, 무섭도 이런 글과 이제 이런 사진을 같이 게재를 하다 보니까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항상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는 귀신을 쫓아낸다. 대구포를 이제 구판이나 액막이 이런 것과 연결지면서 비판하는 글도 적혀 있었고요. 다만 이제 거제 시민으로 보이는 누리꾼들은 이거는 무속이 아니다. 거제도 특산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제에서는 이렇게 대구를 선물용으로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이거는 무속과 상관없다. 뭐만 하면 무속이라고 하느냐 이런 비판적인 댓글도 같이 달렸었습니다. 이거는 백성문 변호사님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지금 무속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소위 아까 신천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무속 프레임으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중요한 도구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계가 넘어가면 오히려 역풍을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 상황에서 청년어부가 선물해준 이 대구를 유세하면서 들었던 걸 무속이라는 이미지로 그러니까 최민희 전 의원이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대중들의 하고 했던 그 생각들을 다시 되돌립니다. 이런 건. 그러니까 최민희 전 의원이 뭐 최근에 이제 김포 아파트 관련해서 2, 3억 아파트 있습니다. 뭐 복합 쇼핑 관련해서 광주에도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냈던 이런 것들이 물론 최민희 전 의원이 굉장히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인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일단은 이 대구를 직접 선물해준 청년 어부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최민희 의원이 지금 이제 이
게시물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내리고 넘어가는 것보단 이와 관련해서는 한번 사과를 하시는 게 훨씬 제가 네. 보기에 당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제 무지함입니다만 저 거제 지역에서는 건대구가 그 지역 특산물이래요. 배 소장님. 제가 잘 선물용으로 알죠. 많이 한대요. 네네. 제가 또 뭐 바다 사나이니까 이 거제가 유명해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서울 쪽에 있는 지인분들한테 큰 정말 싱싱한 생대구를 토막토막 내서 이렇게 선물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건 뭐 진짜 무속이 아니죠. 근데 이제 무속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무속과 연관된 부분이 계속 의혹이 되고 그것이 떨쳐내지 못한다면 윤석열 후보에는 상당 트라우마가 됩니다. 이게 이제 MZ세대 여성 중도층도 그런 거 싫어해요.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최민희 선거 미디어 특보단장이 이 건대구를 연결한 건 좀 무리예요. 이건 진짜 무속이 아니라 무리 무속. 이렇게 되면 역풍이 불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닌데 네. 더군다나 PK 지지율이 중요하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PK 지지율을 가져가야 되는데 거제가 어딥니까? 문재인 대통령 고향입니다. 이 지지율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무속이든 뭐든 무리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불리는 호남에서요. 민주당 심판을 주장하면서 표심을 호소했는데 어떤 말로 표심을 호소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정부를 맡게 되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에서 합리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를 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보충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서 국민 통합의 정치, 번영의 경제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김재섭 의원님, 저 말이 언뜻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민주당 인사들과 협치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대 여당이고 의석수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 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양 진영 간의 극단적인 갈등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국가 리더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 같고 사실 이번 대선이 이래저래 뭐 네거티브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나마도 하나 긍정적인 걸 우리가 꼽을 수 있다 그러면 뭘까요? 어떤 영호남 간의 지역 갈등들이 지역 구도들이 많이 해체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보면은 국민의힘이 그 호남에서 받는 지지율도 굉장히 높고 이재명 후보도 PK나 TK에서 받는 지지율들이 그 전에 민주당 후보들이 받았던 지지율보다 어떤 높은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이번 선거가 참 말도 많고 국민들 보시기에 못마땅한 선거임이 분명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각 정당이 자신들이 약했던 지역들, 자신들이 조금 더 공을 들여야 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애 활동을 나서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제가 국민의힘이어서가 아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특히 호남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을 굉장히 다른 후보보다 훨씬 더 많이 방문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DJ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어떤 영호남 간의 통합,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역시도 마찬가지고 해서 저희가 집권을 만약에 이제 하게 된다 그러면 호남에 훨씬 더 공을 들이겠다 이런 약속들을 이제 거듭 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요. 반성문 썼다는데요. 뭐예요? 손정희 변호사님 왜 반성문 써요? 네, 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아픈 손가락이 있다. 제게 정치적으로 가장 아픈 부분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안지 못한 것이다. 2017년 경선 때 지지율 해체에 살짝 마음이 흔들려 과도하게 문재인 후보를 비판을 했다. 아직도 제가 흔쾌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 줄 안다. 그러나 제게 여러분이 아픈 손가락이듯 여러분도 저를 아픈 손가락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5월 노무현 대통령 13주기 문 대통령과 손잡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인사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네. 즉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일부 이제 친문 세력 중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진보 진영 사람들에게 부족하지만 더 노력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 다시 한번 지지해달라는 호소로 보입니다. 혹시 이게요, 김상일 특보님. 얼마 전에
이낙연 후보의 측근이었던 정운현 전 실장이 윤석열 후보 지지로 넘어간 거 뭐 그것도 염두에 두고 막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그거는 좀 약간 저희는 좀 마이너하게 보고요. 좀 영향이 미미하다. 네. 그 정운현 전 실장님은 좀 약간 좀 사욕이 좀 작용한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여러 같이 일했던 분들의 그때 상황을 좀 취합해 보면 좀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주요 자리에 있었던 분이 그렇게 돌아선 거는 뭐 좀 약간 아픈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지지층 결집 호소는 당연히 이 시기에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거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는 지지층, 네. 그러다가 중도 확장으로 쭉 가다가 네. 마지막에는 실질적으로 투표장으로 많은 사람을 네. 오게끔 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그 지지층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과 중도층 확장 전략을 같이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네. 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김 비대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두 후보 다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이 약해요. 영호남에서 공이 과거보다 10%에서 15% 정도 결집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를 좀 많이 안 남겨놓은 상황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법정 토론회가 월요일 날 열렸는데 어제도 토론회가 열렸어요. 누구냐? 바로 군소 후보들 토론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받았던 후보가 좀 있었나 봐요. 바로 허경영 후보인데 근데 허경영 후보가 토론 시작하자마자 분통을 터뜨렸다는데 그 이유 먼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예비후보 시절 2달 전에 이미 5.7%, 5.6%에 도달했던 사람으로 언론에 새 3자 구도하면서 오르내린 사람입니다. 저를 제가 5%가 넘자 갑자기 허경영 후보를 언론에서 배제하고 여론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국가헌법기관이 민간 언론사에서 여론조사에 넣고 안 넣고 마음대로 하게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대통령 군소부 토론에 저를 내보냅니까? 정말 대한민국 같은 이런 나라에 내 대통령으로 나왔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허경영 후보가 화가 잔뜩 난 것 같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저 발언 순서는 공약을 발표하는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공약 발표보다는 나를 배제했다라는 이 토론회에서 배제된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썼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본인 주장이 지지율 29%까지 나왔던 유튜브 채널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지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서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5%가 넘어서 주요 후보 토론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배제를 한다거나 선관위가 자신을 여론조사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허경영 후보 저렇게 잔뜩 불만을 표출한 다음에요. 최근 이 양강 후보들이 어떤 소품 경쟁하는 걸 봤을까요? 뭔가를 토론에 꺼냈대요. 그 영상도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저에게 준 50년 된 협대입니다. 이걸 내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거 박 대통령이 준 지봉입니다. 새 지봉이 나오고 나서 이걸 저한테 줬죠? 이거 백금입니다. 대통령 마크가 있고 1975년 5월 20일입니다. 날짜는. 왜 이걸 줬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저런 물건, 소품까지 등장해서 자신의 어떤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앞서 언론들이 자신을 홀대한다 이런 불만도 표출했죠. 그런데 허경영 후보에게 강력한 지지를 보내신 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도 없고 우리 허청재 님이 원래 대통령 꼭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 우리 오 선생님이 저 사모님하고 2억을 받아야 되는 게 좀 급한 거야. 아까 오니까 우리 이 친구가 그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머리가 촌놈이거든. 감독님이 받더라고요. 지금도 사람들이 한 10명 모이잖아? 그러면 내 얘기가 꼭 나오죠. 그거 믿음이 안 간다. 그냥 허경이에 찍어서 돈이나 받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찍어서 국민들한테 오는 게 뭐가 있어? 이게 두 번째 매월 배우심인데 70세가 넘은 사람은 이거 우리 집에 수백 장 있어 이거. 돌리느라고. 네, 여기 있습니다, 신인. 와, 용녀로 유명한 그 대사로 유명한 오지명 씨 오랜만에 근황을 보게 됐네요. 또 영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낸 게 14년 만이라고 합니다. 오지명 씨 거의 그 코믹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순풍산부인과 생각 많이 나는데요. 배우 오지명 씨가 조금 전에 이제 허경영 씨하고 하늘공에서 얘기를 나누는 걸 허경영 씨의 그 유튜브, 허경영 후보의 유튜브로 지금 저희가 이제 보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오지명 씨는 지금 허경영 후보가 당선에 대해 이 나라가 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 그런 거 있잖아요. 1억 원씩 지급한다. 그거 다, 이게 너무 허황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오지명 씨 입장에서 내가 보니까, 이게 계산해 보니까 맞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허경영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허경영 후보 입장에서는 또 든든하겠습니다. 유명인이 또 이렇게 또 지지를 해줬으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좀 계속해서 심심치 않게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손정희 변호사님. 일단 입주 시기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 많고 또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저에 들어가는 것이 임박한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요. 유영하 변호사는 3월 초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은 퇴원이라는 건 병원에서 퇴원해야 퇴원하는 거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3월 초로 예상만 하고 있을 수 있고 또 대선 끝나고 입주하실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 사저로 입주하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입주를 위해서 뭐 준비가 한창이라면서 어떤 준비가 있길래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는 걸까요, 배 소장님? 경호처에서 대통령 경호처죠. 경호시설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청소할 수 있는 인력, 조리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이제 공고를 냈네요,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채용하는 공고가 나왔고 대체적으로 4, 5월 달 정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어떤 발언을 내놓을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라도 사저에서 입주할 때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 이게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영하의 날씨에도 저 집 앞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데 진짜로 조금 전에 말씀처럼 백성 변호사님 정치적 메시지 내놓을까요, 진짜로?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해도 대선 전에 어떤 특정한 정치 메시지를 내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퇴원이 뭐 지금 대선 전일지 후일지도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저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뭔가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그 대선 전이건 후건 또 특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건 아직까지도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입주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플랜카드도 많이 걸려 있고 그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또 그 앞에 많은 분들이 좀 모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그냥 사족입니다만 박 전 대통령 사저란 표현은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저가 있어야 상대 개념 사저인데 이제는 관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이 될 곳입니다. 대구의 이 집이 앞으로 또 많은 또 관심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미리 해봅니다.